안녕하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 알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누구보다 믿는 소중한 사람 말입니다. 저는 바로 누구보다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했어요. 제 마음을 끝없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당시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꽤 넉넉한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사업을 했던 아버지 덕분에 저도 여동생도 금전적인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자랄 수 있었죠. 솔직히 저는 고생을 잘 모르고 자라 공부 또한 썩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냥저냥 적당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됐어요. 하지만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돈에 대한 감사함을 크게 깨닫게 됐죠. 돈 버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건지 첫 회사에서 톡톡히 알게 됐거든요. 야야, 막내야. 오늘 끝나고 다 같이 한잔하게 회식 장소 좀 알아봐라. 네? 아, 죄송한데 제가 오늘 선약이... 뭐? 선약?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회식도 회사 생활이 연장인 거 몰라? 당장 그 약속 취소해. 회사 생활 꼬이고 싶어? 저는 첫 회사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대표란 사람의 갑질과 선임들의 회식 강요, 술 강요에 주말까지 등산이다 뭐다 하며 불러내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죠. 가뜩이나 영업직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는데 사람들까지 힘드니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냅다 퇴사한다고 질러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악착같이 버텼어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악착같이 노력해 사업을 성공시킨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성공하고 싶다기보단 어떤 일이든 진득하게 버티고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힘든 사회생활은 아이러니하게도 마냥 태평하게 살던 절 철들게 해준 겁니다. 진짜죠? 지금 저 합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나요? 저는 사회생활 10년 만에 연봉을 꽤 올리며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첫 회사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꽤 몸집이 크던 중견기업의 말이죠. 물론 이직 준비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업계에서도 꽤 악소문이 났던 그 회사에서 10년이나 버텼다는 부분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더라고요. 비록 직급은 그리 높지 않은 대리로 이직하게 됐지만 새로 옮긴 회사는 저에게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지금껏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죠. 지금의 회사는 전 회사와 분위기가 정반대인 곳이었어요. 저는 항상 직원의 인성이 곧 회사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이미지는 즉 회사의 매출로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돼야 업무 효율도 올라가는 겁니다. 회식은 항상 분기별로 한 번 자율 참석이고 그 외에 따로 부서별 회식을 하더라도 절대 강요가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술 강요, 주말 모임 등 우리 회사의 그런 부당한 문화는 절대 없습니다. 모두들 꼭 명심하세요. 대표님이 이런 분이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에도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말이나 퇴근 후 상사가 이유 없이 부하 직원을 불러내는 일은 이 회사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와 주말의 삶이 생기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연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죠. 박 대리, 이번 보고서 완전 깔끔했어. 나도 보고 배울 점도 있던걸. 앞으로도 잘 부탁해. 과장님이 저한테 배울 점이 있으셨다고요? 그냥 해주시는 과찬인 걸 알지만 기분은 좋네요. 그렇지? 내가 립 서비스가 좀 좋아. 좋은 선임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잘 보고 배워 박 대리. 후배들이 믿고 따라야 선임도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좋은 일과 사람투성이던 지금의 회사에서 저는 다시 없을 좋은 선임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속한 영업팀의 과장님이셨어요. 과장님은 회사 내에서 따르는 후배도 많고 상사들도 인정해주던 분이셨죠. 저는 그런 분 아래로 들어가 직접 일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참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박 대리야, 잘 봐. 여기 이런 부분은 길게 늘렸을 게 아니라 두 문장으로 나눠서 쓰는 게 훨씬 간결하고 눈에도 잘 들어와. 그리고 저번에 거래처 접대할 때 과음해서 고생 꽤나 했지? 내가 고객 기분도 맞춰주고 적당히 술도 뺄 수 있는 노하우 알려줄게. 이 사회생활이란 건 말이야. 결국 꼼수도 어느 정도 부릴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무조건 우직하게 들이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 회사 선임들은 무턱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윽박지르기만 했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네 탓이 당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과 자신만의 노하우 등을 정성스럽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제가 잘한 일은 윗선에 부풀려 보고해 주셨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셨죠. 과장님,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과장님만 괜히 혼나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내 실수야. 부하 직원 실수를 사전에 발견 못했으니까 나한테 미안하면 다음엔 같은 실수 안 하도록 더 주의하면 돼. 그런 과장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자처해서 과장님과 술을 마시고 밥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먼저 밥 먹자, 술 사달라 하는 절 과장님도 예쁘게 봐주고 저와 어울려 주셨죠. 억지로 끌려가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갖는 선임과의 사석은 정말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과장님은 사석에선 저를 직급이 아니라 성우나하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저와 가까워지셨습니다. 한 번은 과장님과 술을 마시다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매번 상사분들도 후배들도 배려하면서 일하느라 가끔은 힘들지 않으세요? 누구나 이기적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있지. 힘들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초년생 땐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냐고 상사들한테 욕도 무지 먹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너 알지? 이 회사가 내 첫 회사인 거. 솔직히 너도 알다시피 난 그렇게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회사 생활 무던히하고 잡음 안 생기는 상사들을 잘 관찰해보니까 주위 평판이 좋은 분들이더라고. 그때 알았지. 대표님 말씀처럼 된 인성을 갖추고 성실하게 회사 일에 임하는 것이 특출난 거 하나 없는 나한테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이야. 그때 이후로 조금씩 내가 날 변화시킨 거야. 그리고 회사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다 보니까 어느덧 난 정말 좋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 어찌 보면 나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싶어서 변한 거랄까? 변하고 싶다고 다 과장님처럼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정말 빠르게 더욱 친해졌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만나 등산도 낚시도 함께 가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과장님의 집에도 초대받게 되었어요. 과장님의 아내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처음 과장님 집에 간 날 과장님의 아내분도 초등학생이던 과장님의 아들도 절 반겨주었죠.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이거 비싼 건 아니고 작은 제 성입니다. 어머, 과일 바구니네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사모님은 무슨 닭살도다요. 제 남편이랑 친하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형수님이라고 부르세요. 형수님은 인상 좋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중에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짧게 말해주셨어요. 난 부모님이 안 계셔. 내가 30살 때 부모님하고 형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내 곁을 떠났거든. 그래서 나한테 가족은 내 장인 장모님하고 처제, 그리고 아내랑 아들이 전부야. 날 친아들처럼 여겨주시는 장인 장모님께 항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형수님은 연애 시절 가족을 모두 잃은 과장님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셨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과장님의 부모님과 형님의 제사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했죠. 저는 가족도 평생 다닌 회사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과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직한 지 2년 뒤인 나이 39에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당시 저는 아내와 함께 과장님 부부를 찾아뵙고 청첩장을 드리기도 했죠. 아주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결혼 축하해 성훈아. 재수씨, 우리 성훈이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바로 이분이셨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닮고 싶다던 롤모델이요. 과장님, 사모님,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제 아내를 보며 참 아름다운 분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과장님은 축의금과 별개로 결혼 선물도 주셨어요. 꽤 가격이 나가던 로봇 청소기를 말이죠. 물론 저도 나중에 과장님의 이사 선물로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전을 선물 드리긴 했지만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자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께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때문에 저희 집에 비해 형편이 좋지 않던 장인 장모님께 다달이 용돈도 챙겨드리고 이곳저곳 모시고 놀러 다니기도 했죠. 고맙네 박서방. 우리가 요즘엔 사위인 자네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 이 양반 거짓말하는 거 아니네. 저번에 부부 동반 모임에 갔다가 내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어. 이 양반이 우리 사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예의는 얼마나 바르고 사돈들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무지하게 자랑을 해댔거든. 거기까진 좋았는데 취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해서 내가 등짝을 후려쳐줬어. 그만큼 아버지가 박서방을 좋아하시는 거죠. 박서방, 우리 부모님께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장남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자네만 보면 내가 참 부끄러워져. 아내의 오빠인 형님은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당시 형님은 하던 요식업을 2번이나 실패해 작은 회사를 다니며 빚을 갚느라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내 또한 그런 제게 고마워하며 저희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죠. 가끔 아내는 저희 집에 비해 형편이 기울던 자신의 집에 대해 자신 없어 했어요.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죄송해하기도 했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죄송하네 만회하는 거 아니다. 사위도 자식인데 돈이 있으면 장인 장모님한테도 당연히 효도해야 하는 거야. 그렇다고 너희가 우리한테 못하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일로 죄송해하지 말거라. 우린 며느리 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해. 이렇듯 우린 양가 부모님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아내는 제 여동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갔죠. 우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며 행복을 불려갔어요. 첫째인 아들을 낳은 결혼 1년 뒤에 해 저는 과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때 같은 시기에 부장으로 승진한 과장님 부부와 우린 비싼 소고기 집에서 축하 파티도 했죠. 과장님, 아니 부장님, 우리 두 집안 앞으로도 이렇게 쭉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건배하시죠? 그래, 자자. 우리 두 가족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시간이 흐르며 우리 두 집안의 사이는 더 가까워져 갔어요. 우린 2-3달에 한 번씩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거나 외식을 하며 친목을 이어갔죠. 어떤 해엔 휴가 계획을 맞춰 국내로, 또 어떤 해엔 해외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신혜야, 슬기 내가 안고 있을게. 너 좀 푹 자. 계속 너희 둘째 안고 있느라 눈 제대로 못 붙였잖아. 그냥 비행하는 것도 피곤한데 이러다 너 내려서 관광은커녕 아무것도 못해. 형수님, 걱정 마세요. 슬긴 제가 안으면 돼요. 아니에요, 성훈 씨. 성훈 씨도 여태 칭얼거리는 진현이 달래느라고 진이 다 빠지셨잖아요. 우리 현우는 많이 커서 손 많이 안 가요. 저한테 맡기고 두 사람 다 좀 쉬어요. 친해질수록 느끼게 된 건 형수님이 정말 사력 있고 좋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형수님은 부장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부장님의 아들도 그런 형수님을 닮아 참 착해서 한참 어린 저희 애들을 많이 예뻐해줬어요. 아이고, 아들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아직 어린데도 참 의젓하네. 자식 교육을 참 잘 시키셨나 봅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편하게 있다 가세요. 가족끼리 보내야 할 명절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는 무슨. 안 그래도 우리 아들 부부한테 하도 이야기를 들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듣던 대로 내외가 참 인상이 좋으시네. 우리 딸 부부도 이번 명절엔 일이 있어서 못 온다니까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심지어 우린 너무 친한 나머지 어느 해 명절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장님의 장인 장모님이 결혼 후
미국에 나가 살던 부장님의 처제를 만나러 미국에 가셨었거든요. 일정을 함께 맞추지 못해 한국에 남아있던 부장님 부분 안부 인사를 할 겸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저희 가족은 그때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통화를 듣고 부모님이 부장님 가족을 초대하셨던 거죠. 명절을 쓸쓸히 보내셔야 되겠냐며 말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 참 알고 보니까 완전 윷놀이꾼이네. 꾼이야. 어쩜 이렇게 던지는 족족 윷이나 뭐가 나와요? 저 완전 어릴 때 이후로 윷놀이 정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버님. 이번 기회에 제가 숨겨진 재능을 찾고 말았네요. 여보, 정말 잘한다, 잘해. 그날은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재밌던 날이었어요. 아버진 부모님을 일찍 여인 부장님께 떠들썩한 명절을 선물해주고 싶다며 화투판도 버리고 윷놀이판도 버리셨거든요. 그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부장님의 얼굴은 정말 처음 보았죠. 게다가 집에 돌아갈 때 저희 부모님은 부장님의 손에 좋은 한우 세트까지 들려보내시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오늘 대접해 주신 식사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너무 과합니다. 그냥 받아요.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난다며. 내가 아들 같아서 그래요. 갑자기 초대한 거라 미리 준비해 둔 건 아닌데 명절 지나고 우리 처남 주려고 사놨던 겁니다. 처남 줄 선물은 또 사면 되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요. 애기 엄마, 이거 신선한 거니까 오래 보관하지 말고 맛있게 구워 드세요. 오늘 아주 즐거웠어요. 저뿐 아니라 부장님 부부에게도 그날 일은 참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던 모양입니다. 두 분은 그 뒤로도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 뒤 한동안 부장님네 세 식구는 여가 시간에 윷놀이를 하기도 했다고 했죠. 그렇게 일도 가정도 더없이 평화롭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당시 지금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안정적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불행은 사람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이라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말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6년째 됐던 해 어느 날 제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아주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말입니다. 여보, 지금 가게야? 일하고 있어? 아니, 집이야. 오늘 아침 예약 손님만 있었어서 일찌감치 마감하고 집에 왔어. 당신은? 출장 일은 잘 보고 있어? 오늘은 어제 논의한 내용 바탕으로 서류에 사인만 주고받으면 돼서 나도 벌써 여기 일정은 다 끝났어. 원래 좀 더 길어질 예정이었는데 어제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오늘까지 일이 안 길어졌거든. 이제 출발하려고. 아, 생각보다 일찍 오네? 당시 저는 회사 일로 1박 2일 일정의 지방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찍 집에 가서 그만큼 더 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이제 출발한다는 소식을 알리려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 또한 저처럼 벌써 가게를 닫고 집에 와 있었다고 했죠. 이 낭구님이 빨리 보고 싶지? 그럼 당연하지. 그럼 당신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수 있겠네? 도착하면 몇 시쯤 될 것 같아? 한 7시? 그렇게 일찍은 못 갈 거야.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서울 가는 도중에 다른 지방에 잠깐 회사 일로 들러야 하거든. 알았어. 천천히 와. 애들도 당신 일찍 오면 엄청 좋아하겠다. 우리 귀염둥이들 빨리 보고 싶다. 근데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 아, 내가 일찌감치 저녁밥 재료 준비하면서 TV를 켜놓고 있었거든. 그나저나 우리 남편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 불고기에 된장찌개 어때? 당신 좋아하는 스타일로 얼큰하게 끓여서. 너무 좋죠. 아, 그런데 이번 출장 부장님이랑 같이 다녀오는 거라고 했나? 그런 거면 서울 올 때 집으로 같이 모시고 와. 저녁 대접해드리게. 아니야. 부장님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어제 오늘 휴가 내셨어. 해외에서 친한 친구가 오셨다나?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이따가 집에서 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얼른 일을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아내가 해준 집밥을 먹을 생각에 콧노래가 나왔죠. 그런데 한창 차를 달리던 와중 잠시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연락이 와 있더군요.
제가 잠시 들러야 했던 다른 거래처와 일정 문제가 생겨 그날은 그곳에 들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일찍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늘이 돕는구나. 그 연락을 본 저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서울을 향해 차를 달렸습니다. 얼른 서울로 가서 어린이집에 있을 아이들도 직접 픽업해 집에 가서 아내를 놀래켜줄 생각에 신이 났죠. 제 차는 서울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아우, 화장실. 아우, 급하다, 급해. 저는 오후 3시쯤 서울과 가까운 안성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급한 화장실 볼 일도 보고 잠도 깰 겸 커피도 한 잔 사려고 말이죠. 저는 휴게소에서 내리자마자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곤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 커피를 사러 가려는데 웬 낯익은 여자가 제 앞을 지나가지 않겠어요? 저 사람 우리 집사람이랑 엄청 닮았네. 선글라스를 끼고 양손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있던 그 여잔 딱 봐도 제 아내와 너무 닮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내랑 닮은 사람이네 하고 말았어요. 집에서 저녁 식사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던 아내가 갑자기 휴게소에 나타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싸한 느낌이 들더군요.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눈길이 갔다면 보면 볼수록 그 여잔 정말 제 아내 같았거든요. 최근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색도 그렇고 옷도 신발도 아내 것인 것 같았죠.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찜찜한 마음에 그 여자의 뒤를 조심스레 쫓아갔습니다. 야, 박성훈, 너 진짜 무슨 생각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집사람이 왜 여기 있겠어? 저는 계속해서 현실 부정을 하며 따라갔어요. 그 여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들 중 하나로 다가가더군요. 그리곤 한 차의 운전석 창가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창문을 내린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빠, 내 커피도 받아줘. 알았어. 고마워. 잘 마실게.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부장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장님에게 커피를 건넨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정말 숨이 턱하고 막혀왔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부장을 오빠라고 부른 그 여자는 제 아내가 맞았으니까요. 또한 곧이어 아내가 부장의 볼에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자세히 보니 차 또한 최근에 새로 뽑았던 부장의 차였죠. 그 와중에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가려는 정신을 애써 부여잡고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동영상에 녹화되기 시작한 두 사람의 대화는 저를 아주 큰 배신감으로 밀어넣더라고요. 아내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운전석 뒷좌석의 창문을 보고 머리를 정리하며 말하더군요. 머리 헝클어졌어도 예뻐. 그렇게 말해주는 건 우리 오빠밖에 없다니까. 짜증나. 원래대로면 저녁까지 놀고 천천히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지방까지 놀러 갔다가 이게 뭐야. 오빠네 회사 완전 엉망 아니야? 아무리 출장일이 빨리 끝났어도 정해진 근무 시간이 남았으면 차라리 회사로 복귀를 시켜야지. 왜 직원을 일찍 퇴근을 시켜? 사실 따지고 보면 7시에 집에 도착하는 게 일찍은 아니지. 운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잖아.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면 어차피 퇴근 시간인데 당연히 회사로 못 부르지. 지금 우리 애들 아빠 편드는 거야? 오빤 오랜만에 나랑 1박 2일로 놀러 나와서 일찍 돌아가게 된 게 짜증도 안 나? 남편 출장 간다고 신나서 니네한테 애들까지 맡기고 놀러 나온 건데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집 가서 밥만 차리게 생겼네. 빨리 서울 가서 대충 반찬 가게에서 불고기 사가야겠어. 된장찌개야 뚝딱 끓이니까 괜찮지만 불고기는 오래 걸리니까. 오빠는 언니한테 일찍 간다고 말했어? 뭐라고 둘러대고 왔다고 했지? 우리 집사람은 나 휴가 낸 거 몰라. 출장 간 줄 알지. 몇 시에 들어간다곤 연락 미리 안 했었어. 난 그냥 집에 가면 돼. 그리고 알지? 우리 집사람은 날 워낙 철석같이 믿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지도 않아. 멍청할 정도로 착한 아내를 둔 게 이럴 땐 참 좋아. 그래서 나보다 언니가 더 좋다 이거야? 무려 2년 동안 뜨겁게 연애한 나보다 마누라가?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넌 아주 당돌한 매력이 있잖아. 집사람 같은 여잔 완전 질리는 타입이지. 우리 지금 이 사랑 변치 말고
오래오래 만나자. 알았지? 여행은 다음에 또 가지 뭐. 두 손 두 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누구보다 철석같이 믿었던 두 사람은 저와 형수님을 배신하고 무려 2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제가 출장을 떠난 날 저와 형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떠났었더군요. 뻔뻔하게도 집사람은 저도 알고 지내던 자신의 친구에게 애들까지 맡겼던 거죠. 그러다 제가 생각보다 일찍 서울로 온다는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돌아오고 있던 길에 제 눈에 띄었던 겁니다. 제 다른 출장 일정이 취소된 게 그렇게 제 인생을 구해줬던 거예요. 얼른 가자. 성훈이한테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일상은 일상대로 지키면서 스릴도 즐겨하지 않겠어? 맞아. 얼른 가자. 난 지금 이 생활도 오빠도 놓치기 싫으니까. 부장의 말에 아내는 조수석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들을 놓치기 전에 얼른 동영상 녹화를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아내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부장님, 아니 장철호, 당신 지금 내 아내랑 뭐해?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성훈아, 이건 오해야. 이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저를 보고 부장과 아내는 둘 다 기겁을 하더군요. 부장은 놀란 나머지 후다닥 차에서 내리기까지 했죠. 우선 그들은 무슨 핑계라도 대려던 모양인데 저는 즉시 그들의 말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정? 내가 저 뒤에서 두 사람 대화 이미 다 들었는데 어디서 발뺌하려고 들어? 둘이 나랑 형수님을 기망하면서 2년이나 만났다는 거 다 들었는데 이미 증거도 다 찍어놨어. 야, 이신혜, 여기가 집이냐? 이 안성 휴게소가 네 집이야? 뭐? TV 소리? 웃기고 자빠졌네. 게다가 뭐? 부장님이랑 출장을 같이 갔냐고? 어제부터 둘이 꼭 붙어 있었으면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연기를 해댔냐? 이 끔찍한 여자야. 성훈아, 사람들 다 보잖아. 우선 우리 차에 타서 얘기하자. 당신도 조용히 해. 그래, 그렇게 사람들 눈 의식하는 인간이니 지금 무지하게 창피하겠지. 창피한 건 알긴 아냐? 야, 장철호, 내가 널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그런 후배 아내랑 눈이 맞냐? 게다가 형수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형수님이 질린다고 비하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더니 이게 네 본성이었구나. 내가 니들 두 연놈 절대 가만히 안 놔둬. 알았어?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무슨 오해? 웃기고 자빠졌네. 아직 5살, 3살밖에 안 된 애들을 친구 집에 맡기고 바람 피우러나 다니는 인간이 무슨 염치로 내 앞에서 그딴 변명을 해? 니들이 즐기던 그 스릴에 이렇게 들키는 시나리오는 없었나 보지? 기대해. 앞으로 더 스릴 넘치는 날이 계속될 테니까. 여보. 성훈아, 따라오지 마. 여러분, 유부남 유부녀 주제에 바람 피우다 걸린 인간들이 저한테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저 이 여자 남편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다가올 악몽을 예고한 채 저는 제 차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두 연놈은 애걸복걸하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아주 큰 목소리로 주위에 소리를 질러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몰리자 그제야 두 연놈은 저를 놓더라고요. 저는 또 붙잡히기 전에 냅다 달려 차를 몰고 서울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가방에 아내의 화장품이며 옷을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물건이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역겨웠거든요. 그 뒤 한 일은 바로 부장의 아내인 형수님에게 동영상을 보낸 뒤 전화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일이었어요. 동영상을 보고 제 이야기까지 모두 들은 형수님은 경악한 나머지 차마 말을 잇지도 못하더군요. 어떻게 그 인간이 저한테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형수님. 제가 집사람이랑 장인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또 얼마나 집사람한테 잘해주셨는데요. 아니,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건 아닌 거잖아요.
형수님, 전 당장 집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무려 2년이나, 그것도 제 회사 상사랑 붙어먹은 그 여자. 전 절대 용서 못해요. 그리고 잔인한 진실일지언정 형수님도 꼭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곧장 연락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고마워요, 성훈 씨. 성훈 씨도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 지금 이 상황 어떻게든 잘 견뎌봐요. 제가 연락한 사람은 형수님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전 장인 장모님과 형님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제 장문의 문자를 본 장인어른은 기겁을 하며 전화를 거셨죠. 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저 영상 속의 여자가 진짜로 내 딸이라고? 그 남잔 자네 상사고? 네, 저 그 영상뿐 아니라 직접 그 두 사람을 추궁한 음성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집사람 집에 오면 당장 쫓아낼 거니까 두 분은 집사람 좀 저희 집에서 데리고 가주세요. 안 나간다고 그 사람이 때를 쓸지도 모르는데 별로 제 힘 들여서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험한 꼴 당하는 것보단 두 분 손으로 끌고 가시는 게 낫잖아요. 갑자기 이런 불쾌한 소식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배신감이 너무 크고 이미 벌어진 일 이렇게밖에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네요. 제가 장인어른과 통화한 지 20분 뒤 아내는 주춤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놈과 여태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둘이 뭘 하다 왔다고 한들 변하는 사실은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 팽개쳐 있던 짐가방을 발견하더군요. 그리곤 그 안의 내용물이 자신의 짐인 걸 알자 냅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미 당신이 다 들었다니까 나 더는 변명하지 않을게. 근데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 그냥 워낙 잘해주고 내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야. 절대 당신을 버릴 생각은 없었어. 나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끝까지 정말 정 떨어지는 소리만 하는구나. 그래, 사람이 평생 같은 마음이긴 쉽지 않지. 그런데 작은 바람이 분다고 해서 세상 모든 유부남 유부녀가 니들처럼 더러운 짓거리를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 해서는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걸 사람이라면 응당 알 테니까. 당신은 무려 2년 동안 나랑 애들을 철저히 기망하고 배신했던 거야. 애들까지 신나게 팽개치고 남자 만나러 다닌 당신한테 두 번째 기회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 그 사랑에 맞지 않는 네 오빠인지 뭔지랑 가서 살아. 이 더러운 여자야. 여보, 내가 당신하고 애들 두고 어딜 가? 나 못 나가. 제 예상대로 아내는 절대 못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도와줄 구원투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죠. 바로 제게 모든 소식을 들은 장인 장모님과 형님 말입니다. 장인 장모님은 그렇다 쳐도 아직 회사에서 일할 시간이었건만 형님까지 달려왔던 거죠. 이 썩을 것이 감히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네가 어떻게 박서방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집안의 수치야.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으로 달려들어온 장인어른은 냅다 식탁 의자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곤 겁에 질린 아내에게 던지려고 하셨는데 장모님이 그런 장인어른을 겨우 막으셨죠. 그리곤 장모님은 직접 아내에게 달려가 마구 등짝을 때리며 소리치셨어요. 이 망할 거사. 너 네 오빠가 세연이랑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네 오빠가 네 세연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뻔히 아는 애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 장모님은 형님 이야기를 꺼내며 아내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 형님은 처남댁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한 상태셨거든요. 그때 당시 형님은 혼자 조카를 키우며 살고 계셨죠. 그런 상황이었으니 더욱 화가 나서 형님도 냅다 달려오셨던 거예요. 아프다며 우는 아내를 화가 난 표정으로 바라보던 형님은 말없이 아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곤 그 두껍고 커다란 손을 올려 아내의 뺨을 철썩 내리치시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후려쳤는지 아내는 비명소리도 못 내고 뺨을 부여잡았죠. 형님은 그런 아내의 뒷덜미를 덥석 잡고 일으켜
집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야, 이 버러지야. 네 세연이란 여자의 짓거리 직접 봤으면서 박서방한테 이런 짓을 해? 심지어 내가 이혼할 때도 그놈을 만나고 있었다고? 너 같은 건 아주 먼지가 되도록 맞아봐야 돼. 여기서 괜히 버티면서 박서방 더 힘들게 만들지 마.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자네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런 자네한테 내 동생이 저지른 일 내가 오빠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네. 부디 잘 살게.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그런 형님을 따라 장인 장모님 또한 눈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형님에게 질질 끌려나가게 됐어요. 장인 장모님은 저를 향한 미안함에 한동안 저희 집에 남아 제 손을 잡고 놓지 못하셨죠. 두 분도 형님도 참 좋아했던 저 또한 울음을 꾹꾹 삼키며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그렇게 쫓아낸 뒤 연락처를 알고 있던 아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곤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직접 집을 찾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내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제가 곧장 한 일은 바로 회사에 민원글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부장의 만행에 대해 저는 아주 상세하게 적어 글을 올렸어요. 박 과장님, 이거 사실이에요? 정말 장 부장님이 이러셨다고요? 세상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어떻게 부장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평소 평판이 좋던 부장의 일이었으니 소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져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에 계속 눈치만 보던 부장은 화장실에 갔던 절 따라오더니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죠. 성훈아, 정말 이럴 거야? 나 장철호야. 네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장철호.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잖아. 그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근데 우리 사적인 문제는 회사 밖에서만 얘기하자고. 어? 네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다 이미 폭로했잖아. 나 지금 집에서도 이혼당할 위기야. 그 와중에 회사에서까지 날 매장시켜야겠어? 제발 그 글 좀 내려줘. 아니면 아니라고 정정글이라도 좀 올려주던가. 싫습니다. 그 글에 한 점 거짓도 없는데 뭘 정정해요? 회사에 평생 충성했으면 후배 마누라랑 바람 좀 피워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요. 내가 부장님 진짜 존경하고 따랐었어요. 나한테 만약 친형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진심으로 좋아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신감도 상처도 더 큰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면 안 되지만 적어도 부장님이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되죠. 난 절대 봐줄 생각 없으니까 뒷감당은 알아서 하세요. 그 뒤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며 부장은 더 이상 절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표님은 우리 둘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어요. 워낙 소문이 빠르게 퍼져 무시 못할 사안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대표님은 싸늘한 눈으로 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잖아요. 저 같은 직원 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번 일만 회사에서 좀 조용히 무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글도 내려주시고요. 자네 참 실망이로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들어. 내가 늘 말했지. 사람은 인성이 먼저여야 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배 가족을 건드린 자네를 난 대표로서 절대 그냥 둘 수 없네.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는 또 뭐가 되겠나. 이 일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해봐야겠네. 대표님의 말에 부장은 아연질색을 했습니다. 그날 부장은 하루 종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곤 저를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퇴근길에 또 저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성훈아, 그래,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내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은 물 건너갔어. 그럼 성훈아, 이건 어때? 그래도 애를 둘이나 낳고 산 사이인데 네 아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너도 아내를 용서했으니까 내 아내한테 나도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잘리고 내 또 다른 전부였던 가족까지 이렇게 잃을 순 없어. 너도 알잖아. 아내랑 이혼하면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 아들도 어제 날 완전 벌레 보듯 봤단 말이야. 제발 나 숨 쉴 구멍 정도 마련해줘라.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람이 자기 욕구를 못 이기고 그 가족을 배신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텐 애초에 형수님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당신 숨 쉴 구멍은 당신 스스로가 막아버렸다는 것만 평생 잊지 말고 사세요. 부장은 더 이상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더군요. 부장은 더 이상 제게 매달리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리고 이틀 뒤 부장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 평판에 목매던 사람이었으니 자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눈초리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부장은 청춘을 바쳤던 회사를 쓸쓸히 퇴사하게 됐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동생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면서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 당분간 아이들을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몇 번이나 집으로 매달리러 찾아왔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아내는 아파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다 퇴근하던 절 붙잡고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자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진짜 나 이렇게 버릴 거야? 여보, 나 지금 집에서도 쫓겨났어. 나 같은 건 세상의 쓴맛 좀 봐야 한다고 부모님이 쫓아냈어. 지금 가게에서 대충 먹고 자고 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친구들 집에서도 좀 신세를 지려고 했는데 당신이 미네한테 이미 내 얘기 다 했었다며.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도 이미 소문 짱 났어. 나랑 다들 인연 끊겠대. 어디 그뿐이게? 당신 알지? 내 피부샵 단골 중에 초로 오빠 아는 정윤이 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도 몇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지역 맘카페랑 커뮤니티에 내 얘기를 다 올려놨어. 가뜩이나 동네 아줌마들 상대로 하는 작은 가게인데 완전 손님 뚝 끊겼다고. 게다가 아줌마들이 워낙 바람이란 거에 예민하니까 내 가게 앞에 막 포스잇도 붙이고 가. 망해라 이 더러운 여편네야. 이 동네에서 꺼져 하고 말이야. 언니한테 제발 소문 좀 잠재워달라고 찾아갔었는데 소금 세례만 맞고 쫓겨났어. 여보, 내 인생 진짜 이렇게 망하게 그냥 둘 거야? 나 애들 엄마잖아.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애초에 행동을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당신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죄다 손가락질할 정도로 큰 죄였던 거야. 지금 당신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고. 난 당신한테 그 어떤 동정표도 줄 생각 없으니까 또 찾아오지 마. 나 그나마 당신이 애들 엄마라서 이렇게 신사처럼 대해주는 거야. 근데 또 찾아오면 그때 나도 당신 사람 취급 안 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힘써서 쫓아낼 거야. 아니면 경찰을 부르던가. 알았어? 여기에서까지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아무리 찾아온다고 한들 아내에게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결국 포기하고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부장 또한 형수님에게 이혼을 당했고 우린 두 연놈에게 각각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아냈죠. 다행히 법원이 제 편을 들어주어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장은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형수님에게 듣기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부장의 아들은 바퀴벌레보다도 아빠가 싫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렇게 부장은 평생을 바쳤던 직장도 잃고 가족도 전부 잃게 된 거죠. 한동안 회사엔 수군거림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견디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서서히 잠잠해지긴 하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로 아내의 피부관리샵은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도 뚝 떨어진 데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나가라고 성하였으니 돈도 마음도 버티지 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그 사건으로 인해 아내와 가장 좋아하던 회사 선임을 동시에 잃게 됐어요. 솔직히 사람인데 어떻게 가슴이 쓰라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더 이상 감정 낭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와 회사를 성실히 다니며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길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손주 육아라는 부담을 지워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때문에 앞으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 전까진 혼자 애들 어린이집도 보내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 대디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 두 연놈은 잠시 살림을 합쳤다가 그새 헤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한 달 전 뻔뻔하게도 전처가 회사 앞까지 절 찾아왔거든요. 전처는 절 보자마자 매달리며 아주 한심한 말을 했죠. 여보, 나 그놈하고 헤어졌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으면 당연히 자기가 나한테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은 오히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내 탓을 하는 거 있지? 일도 안 구하고 맨날 집에서 술만 퍼마시면서 말이야. 나도 피부샵 망하고 다시 남의 아래로 들어가서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그놈까지 먹여 살리기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 돌려내라고 서로 허구한 날 싸우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됐어.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어? 여보,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 당신이랑 애들 앞에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그놈한테 맞기까지 하고 갈라서니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 당신은 나한테 엄청 잘해줬잖아. 여보, 나 지금 혼자 사는 오피스텔 원룸 빼고 다시 당신이랑 애들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그놈하고 살림 합치자마자 절연 선언하셨단 말이야. 우리 오빠는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 너무 외로워. 저는 그런 전처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전처는 제 마음이 약해진 줄 알고 신나게 하소연을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남기고 자신을 지나치자 전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마치 과거 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당신 업보야. 책임지는 건 당신 몫이지. 난 남보다도 못한 사인 당신 일에 아무 관심도 없어. 단호한 제 말에 포기란 건지 더 이상 전처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처도 부장도 지금은 가족을 모두 잃고 더없이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족을 배신하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가족을 배신한 대가가 이렇게 처절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제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부터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한 대가는 이토록 만만치 않으니 지레 겁을 먹어서라도 주위 사람의 가슴에 상처 주는 일을 제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느끼지도 못하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그 산소가 없으면 우린 1분 1초도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 산소처럼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녹아들어 있는 가족 혹은 친구의 소중함을 오늘 한번 다시 꼭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